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베트 불교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죠. 잠곤 콘트롤 림포체 1대부터 4대까지 그분들의 삶과 또 그분들이 남긴 유산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특히 그 초대 림포체, 와, 업적이 정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존재가 여러 모습으로 동시에 나타나 활동한다. 이 화신 개념. 이것도 참 독특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 부분이 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요. 잠곤 콘트롤 림포체 분들의 생애를 다룬 전기들, 그리고 그 업적 중에서도 특히 리무의 온동이라고 하죠. 종파를 초월하려는 운동. 아, 네. 무종파 운동. 네, 그거랑 그 결과물인 5대 보장. 여기에 초점을 맞춘 글들을 좀 봤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위대한 스승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그분들이 티베트 불교는 물론이고 오는 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핵심을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조문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초대 잠gon 컨트롤 로드려 타이에 림포체부터 시작해야겠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분을 뭐랄까 티베트가 배출한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분이다. 리메 운동의 최고의 보석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위대한 분이셨다는 찬사죠. 왜 이런 탄사가 붙는지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출생 기록은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1813년 동티베트 캄 지역에서 태어나셨다는 건 같은데 뭐 구체적인 장소나 부모님 성함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기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의 성장 과정 그리고 교육 배경 이게 아주 특별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교육 여정 자체가 이미 좀 범상치가 않았죠. 당시 티베트 사회는 아시다시피 종파 간 경계가 꽤 뚜렷했는데 이분은 그걸 그냥 넘나드셨어요. 아, 종파를요? 네, 티베트 고유의 본교 전통에서 시작해서 닉녀파의 쉐첸 사원에서 정식으로 승려가 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까규파의 중심 사원 중 하나인 펠풍 사원에 정착하셨죠. 펠풍 사원에요? 네, 여기서 이제 제9대 타이시투 림포체나 그 리메이 운동의 동지였던 자명 켄체 왕포 같은 뭐랄까 당대 최고의 스승들 밑에서 배우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 종파 가르침을 그냥 배우신 걸 넘어서 그 리메 운동, 그러니까 무종파 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리메 운동은 단순히 여러 가르침을 이렇게 모으는 걸 넘어서요. 당시 좀 점차 경직되던 종파주의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저항이었고 아, 저항. 네. 그리고 모든 유파의 가르침 속에 담긴 그 귀중한 지혜를 보존하고 존중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었어요. 콘트롤 림포체는 이 운동에 사상적이고 또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불교 경전이나 밀교 수행은 물론이고 뭐 산스크리트어, 의학, 예술 같은 세속 학문까지 완전히 통달하셨거든요. 이분의 그 박학다식함이 이 운동의 진짜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5대 보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이게 무려 90권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양이 정말 엄청난데. 이게 단순한 백과사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네, 양도 양인데 그 내용이랑 편찬 의도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의 보장 같은 경우는 당시 티베트에 존재하던 불교와 세속 학문을 그냥 총망라해서 그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거고요. 아, 연결성을요? 네, 그리고 보배로운 구전의 보장 같은 거는 이제 소실될 위기에 처했던 그런 소중한 수행 전승들을 집대성에서 보존하신 거예요. 특히 삼박가규 같은 좀 독립적인 가규 전승의 핵심 가르침들 있잖아요. 상박각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어떤 아,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마르파에서 시작된 까규파랑은 좀 별개로요. 인도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취자랐던 쿵포 날조르라는 분이 세운 독자적인 까규 전승이에요. 아, 다른 뿌리군요. 네. 주로 이제 여성 스승인 니구마나 수카시디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죠. 콘트롤 림포체가 이 삼박가규 전통 보존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네네.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자신이 삼박가규 창시자인 쿵포 날조르의 환생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환색으로요? 네, 아난다 존자 그리고 티베트의 위대한 번역가 바이로차나 쿵포 날조르 돌포파 셰랍 결찬을 거쳐서 콘트롤 림포체로 이어진다 이런 영적 계보가 언급되거든요. 와. 이건 그냥 단순한 학문적 계승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 연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보존 작업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이건 사명감이었던 거예요. 학자이자 수행자, 그러면서 모든 전통을 아우르려 했던 비전가셨군요. 1899년에 87세로 입적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든 이태 림포체는 병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제2대 잠곤 콘트롤 쾨체 외제르. 이분은 1902년 혹은 4년에 태어나서 1952년에 돌아가셨는데 제15대 까르마빠 카켑 도르지의 아들이었어요. 아, 까르마빠의 아드님이요? 네, 그래서 까르세 콘트롤이라고 불렸죠. 까르마빠의 아들 콘트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까교파 내에서 그분의 위상을 더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초대 림포체만큼 막 방대한 저술 활동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저술보다는 수행하고 전수에 더 집중하셨어요. 특히 나로파의 유교가나 대수인, 마하무드라 같은 까규파 핵심 밀교 수행에 아주 정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전해지고요. 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훗날 티베트 불교를 서방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제16대 까르마빠 랑중 닉페도르제의 근본 스승이 되셨다는 점이에요. 아, 16대 까르마빠의 스승님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까규파의 핵심 법맥을 다음 세대로 특히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직접 전수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신 거죠. 아버지인 1대 림포체가 편찬하신 린첸테르조 같은 중요한 가르침들도 전수하시고 펠풍사원의 수행처도 재건하시는 등 실질적인 활동도 꾸준히 하셨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1952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3대 잠건 컨트롤 로드르의 초키 생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54년부터 1992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정말 격동의 20세기 중반 티베트의 운명이 막 급변하던 시기에 태어나셨어요. 자료에서도 이분은 이 어두운 시대의 놀라운 빛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만큼 삶이 좀 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탄생부터가 좀 드라마틱하죠. 제16대 까르마빠께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셨다고 해요. 예언이요? 예, 중앙 티베트에서 아버지 이름에 대자가 들어가고 어머니 이름에는 페마가 들어가고 목마년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는데 정말로 1954년 라싸의 명문가죠. 사두창 가문에서 체링 토칼 씨와 페마 유드론 씨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와, 예언 그대로네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일라마 성화와 16대 까르마빠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잠곤 컨트롤의 화신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6살 때 시킴의 룸텍 사원에서 직위식을 가지시고 그때부터 16대 까르마빠의 심자로서 아주 각별한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심자라는 건 어떤 의미죠? 아, 심자, 말 그대로 마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스승의 깨달음과 지혜를 직접 이어받는 가장 가까운 제자를 의미해요. 아, 단순히 총애하는 제자를 넘어서 스승의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할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거죠. 3대 컨트롤 림포체는 16대 까르마빠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셨고 또 투랑골 림포체나 제1대 깔룰 림포체 같은 다른 위대한 스승들께도 폭넓게 배우셨어요. 네. 특히 깔룰 림포체로부터는 그 초대 컨트롤 림포체가 보존에 힘쓰셨던 상박가규 전승이나 나로파 유교가 대수인 같은 아주 심오한 가르침들을 전수받으셨죠. 16대 까르마빠에 대한 그 헌신이 정말 대단했다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스승님 화장실 청소까지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는 와, 이게 단순한 효심을 넘어서 법과 스승을 대하는 그 전통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런 극진한 헌신은 그분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1981년에 스승이신 16대 까르마빠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미국, 유럽, 아시아를 망라들면서 법문을 전하시고 또 릭페도르제 재단이나 파라미타 자선시탁 같은 조직을 설립해서 법활동하고 사회복지도 지원하셨죠. 스승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도 건립하시고 룸텍 사원에 날란다 불교학원을 세워서 교육에도 힘쓰셨고요. 1984년에는 티베트도 직접 방문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방문이었죠. 초대 콘트롤 림포체의 본산이었던 펠풍사원, 라싸, 그리고 까르마빠의 주석사원인 출푸사원들을 찾아가셔서 복원을 지원하고 기부도 많이 하셨어요. 의미가 컸겠네요. 네, 특히 그 세계 최대 티베트 목판 인쇄소이자 유네스코 기록유산이기도 한 대렉의 인경원 있잖아요.
거길 방문해서 재축성하신 것은 티베트 문화 보존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 대렉의 임경원? 네. 이후에도 인도 칼림퐁의 라바 사원이나 네팔 카트만두 인근의 플라하리 사원하고 피정센터 건립하시고 깔라차크라 대관정도 베푸시는 등 정말 쉴 새 없이 활동하셨어요. 진짜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시기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안타깝게 흘러가죠. 1992년 4월 26일 불과 38, 정말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입적하시게 되죠. 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저널리스트 믹 브라운 같은 분은 본인 저서에서 당시 티베트 망명사회 내부, 특히 제17대 까르마빠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뭐랄까 정치적 암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 암살 의혹까지요?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말 수많은 제자들과 불교계에 큰 슬픔과 함께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겼죠. 저희는 여기서 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자료에 기반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잠곤 콘토롤 림포체 이야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 그러니까 여러 동시화신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 초대 잠군 콘트롤 림포체의 영향력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이미 제15대 까르마빠께서는 그분이 25가지 다른 모습으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는 비전을 보셨다고 전해져요. 25가지요. 동시에. 네, 이건 한 명의 깨달은 존재가 단일한 계승 라인을 넘어서 여러 다른 몸과 역할을 통해서 자비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응화신, 니르마나 카야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응화신. 네, 중생의 필요에 맞춰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아까 잠시 언급됐던 제1대 깔루 림포체도 그런 경우인가요? 정확합니다. 깔루 림포체는 초대 콘트롤 림포체의 활동화연, 그러니까 사업화연으로 인정받으셨어요. 특히 이분은 콘트롤 림포체가 보존한 상박가교 전통을 서구에 널리 알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아, 서구 전파예요? 네. 그분의 화신인 제2대 콜룰 림포체가 현재 그 맥을 잇고 계시고요. 1990년생. 이 외에도 닉마파 내에서 활동하시는 족첸 콘트롤, 쉐첸 콘트롤, 이분은 딜고켄체 림포체 손자분이시죠? 이나 또 서양에서 활동하시면서 화가로도 알려진 지거르 콘트롤 같은 다양한 화신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콘트롤 림포체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 림포체의 그 림의 정신, 즉 종파를 초월한 포용성이 실제로 구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3대 림포체의 직계 후계자, 그러니까 제4대 림포체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여러 화신 개념하고 또 3대 림포체 사후의 그 복잡한 상황이 겹치면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제16대 까르마빠 입적 후에 불거진 후계자 문제, 이른바 까르마빠 논쟁이라고 하죠. 이게 제4대 잠곤 콘트롤 림포체의 인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아, 그 논쟁이요? 네. 결과적으로 1995년생 동갑내기인 두 명의 소년이 각각 다른 제17대 까르마빠 후보자에 의해서 제4대 잠건 컨트롤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후보자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첫 번째 인정자는 로드레 최끼니마라는 분인데 제17대 까르마빠 오변 뜨릴레 도르제에 의해서 인정받으셨어요. 티베트 라싸 출신이신데 2016년에 환속을 하셔서 현재는 의학을 공부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환속하셨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정자는 민규르 닥바생게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17대 까르마빠 뜨릴레 타이에 도르제에 의해서 인정을 받으셨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태어나셨어요. 네팔 출생이시고.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 반 동안 전통적인 무문관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셨고 현재 네팔 풀라하리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순회 법문이나 온라인 강의 같은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 활발히 활동 중이시군요. 네. 현재 자료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4대 잠곤 콘트롤 림포체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이분으로 보입니다.
한 명의 위대한 스승에게서 비롯된 자비와 지혜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 잠곤 콘트롤 로드레 타해의 그 방대한 업적과 모든 종파를 아우르려 했던 님의 정신에서 시작해서 네. 또 스승에게 헌신하며 법맥을 이었던 2대 림포체, 격동의 시대를 살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3대 림포체, 그리고 여러 화신이라는 독특한 개념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4대 림포체 이야기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네요. 네. 특히 초대 림포체가 남기신 5대 보장이나 그분이 되살리신 상박가교 같은 전통들은요. 티베트 불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인류의 지적, 영적 자산으로서 정말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죠. 그분의 그런 선구적인 노력 덕분에 수많은 귀한 가르침들이 소실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스승이 단일한 계승자가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다른 시대와 장소, 심지어 다른 전통 속에서까지 동시에 활동하면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 동시화연 사상.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특히 모든 것이 이렇게 초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지혜가 퍼져나가고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